자, 이제 교과서 9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서는 흥선대원군의 그 개혁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연표가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요 연표 있죠. 요 연표가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 과정을 인과관계 중심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를 보시면 1866년에 병인박해라고 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의 영향으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주황색깔 표시된 거 보시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1871년에 신미 양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양요가 일어나게 되고 이 두 번의 양요 사이에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의 양요와 오페르트 그 남연군 묘 도굴 미수 사건이 있고 나서는 그 척합이라고 하는 것을 건립을 해가지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 확고하게 이제 펼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요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제목이 프랑스군의 침략을 물리치다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군의 침략을 물리친 사건이 바로 병인 양요가 되는데요. 이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년에 흥선대원군이 수많은 천주교 신자와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을 하였거든요. 그게 병인 박해라고 하는 사건이고 이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군함을 보내서 조선을 침략하게 돼요.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강화도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약탈과 살인을 자행하게 되죠. 이에 맞서서 활약했던 장군이 바로 한성근, 그 다음에 양헌수 이런 장군인데요. 이 장군들의 활약으로 프랑스군이 더 견디지 못하고 약 1개월 만에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은 물러가면서 강화도의 주요 시설에 불을 지르고 외교장각 도서 등 귀중한 문화유산과 재물을 약탈했어요. 외교장각 도서 이게 아주 좀 중요한데 우리 정조할 때 왕실도서관 교장각 배웠었잖아요. 이 왕실도서관 교장각에 있는 책들을 조금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강화도에 외교장각을 짓고 거기에 또 보관을 해놨었는데 프랑스군이 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 갔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명확히 알지 못했다가 언제 이걸 알게 되었냐면 1970년대에 그 박병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프랑스 제1호 그 유학생이었거든요. 여성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유학을 했던 유학생인데 그분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근무를 하시면서 그 지하 창고에 외교장각 도서랑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라고 평가받는 직지심지 요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학계에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내에도 그 상황이 알려져가지고 이 외교장각에 있었던 도서를 반환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그림에도 나오는데 외교장각 근처를 행진하는 프랑스군 해가지고 이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여기를 이제 그 지나가면서 외교장각에 문화재가 있다는 걸 알고 약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외교장각 도서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KTX를 이제 건설을 하는데 우리가 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일본 요 세 나라 중 하나의 나라에서 기술을 이제 전수 받으려고 하는데 프랑스가 자기들이 이제 파트너로 이제 삼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선정해 주면 외교장각 도서, 그러니까
그 의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외교장각 도서가. 의궤가 뭐냐면 국가의 왕실 행사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대통령이 미테랑 대통령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KTX 그 부설권을 프랑스가 가져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외교장각 도서가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국내 법에는 이 국내로 한번 들어온 문화재는 이제 외부로 반출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미테랑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돌려준다 약속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 프랑스 대표가 만나가지고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 협상에 이제 어떤 과정이 나타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에다가 이제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 이 책에 그 외교장각 의궤의 반환 협상에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3년도에 이 반환 협상이 시작된 이래에 7년 동안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해가지고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민간 전문가를 대표로 임명해가지고 협상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협상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재구성해가지고 학습지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한국과 프랑스가 어떤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이게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을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외교장각 의궤는 지금 우리나라에 5년마다 자동으로 이제 연장되는 5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장기 임대 형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아직 들어오지 못한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 외교장각 의궤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약탈 문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병인 양요와 이제 의궤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학습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했고, 그 다음에 이때 활약했던 장군도 이야기해줬잖아요. 한성근과 양헌수.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 사람 이름이 잘 안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거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한성근 장군의 한, 그 다음에 양헌수 장군의 양,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한양. 프랑스가 왜 강화도를 쳐들어왔을까? 결국은 강화도를 통해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양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선생님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려가지고 양헌수 장군과 한성근 장군을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화를 했어요. 물론 우리 역사가 뭐 암기만 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때때로 시험 같은 거를 치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나 이런 거 떠올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땐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말을 만들어 본다던가 그렇게 해서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남연군묘 도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줄에 보면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에 들어와서 통상을 요구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당해서 이 협상을 조금 유리하게 하려고 조선인들은 조상들의 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던데,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무덤을 도굴해서 이거를 협상에 이용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무덤과 관련한 일화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영화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랑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자기 아버지 묘를 옛날 사람들은 좀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다가 이제 묘자리를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을 보는 직관을 데리고 이제 명당을 찾아 나서는데, 그때 이제 그 직관이 딱 두 자리를 추천했어요. 하나는 2대에 걸쳐서 황제가 나올 자리고, 하나는 만대에 걸쳐서 영화를 누리는 자리. 이렇게 두 개를 추천해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선생님 같으면 만대에 걸쳐서 영화를 누리는 자리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이 흥선대원군은 2대에 걸쳐서 황제가 나오는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실제로 무덤을 그렇게 써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었던 고종과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조 2대에 걸쳐서 황제가 나왔죠. 그래서 원래 이 남영군 무덤을 이제 썼던 이 자리는 가야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절을 이제 불태워버리고 거기다가 묘를 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묘가 도굴이 되지 않게 하려고 석회를 이렇게 발라놨다고 해요. 그래서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했지만 석회가 발라져 있으니까 도굴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영군묘 도굴미수 사건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도굴에 실패하긴 했지만 도굴을 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이 조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양인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흥선대원군도 서양 세력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병인박해 병인양요 오페르트의 남영군묘 도굴미수 사건을 살펴봤고요. 이제 옆 페이지로 가서 자, 미국 함대를 물리치고 척하비를 세우다. 이거는 신미양요랑 관련되어 있는데요.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이제 미국의 이제 밴드 미국 상선인데 이 대포로 무장한 미국 상선이 평양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통상을 하자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평안도 관찰사였던 박규수가 통상은 할 수 없고 그냥 너희 식량을 줄 테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 안 듣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평안도 관찰사 박교수의 지휘 아래 평양 간민이 합심해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가지고 침몰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사건을 구실로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신미양요예요. 신미양요. 이때 신미양요 때 활약했던 장군은요, 어제현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이 어제현 장군은 미국이 초지진을 함락하고 광성보를 공격해 오자 격렬하게 항전을 했어요. 그렇지만 패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국이 이제 어제현 장군이 소지하고 있던 숫자기라고 하는 지킬 숫자라고 하는 한자가 새겨진 이 숫자기를 약탈을 해갔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현 장군의 숫자기를 연상하시면 이거는 미국이 강화도로 침입해왔던 신미양요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병인양요, 미국이 쳐들어온 신미양요 두 사건 다 강화도에서 일어났죠. 그쵸?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거치면서 그 흥선대원군은 서양의 통상수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서양의 통상수교 요구에 대해서 거부 의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척하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척하비 그림 예시가 나오지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척하비를 통해 가지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자, 밑에 약탈문화재랑 관련해 가지고 병인양요, 신미양요와의 관련성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